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우 오늘 진짜 엄청 덥더라고요. 아우 진짜 햇살은 얼마나 따가운지 말이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대선일 그리고 어제 이틀간 쉬었다가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오늘까지 185일. 참 길고도 길었네요. 이제 정말 무탈한 날, 평안한 날, 특히 이 사건 반장이 결방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만 계속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연인사이버대 교수,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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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큰 수술 받고 태어난 우리 엄마 신동숙 여사 잘 견뎌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신 김채영님. 자, 대전 대덕구입니다. 저 차요. 지금 정차한 걸까요? 주차한 걸까요? 빙고 주차 맞습니다 하신 오누리님. 세상에 저러고 갔습니다. 자, 지내가는 고속버스예요. 진심 저러고 싶을까요? 급정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종 내리세요 하신 조정현님. 아유, 자 8살 우리 채아도 사반 보면서 발을 아무데나 올려놓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게 됐어요. 족 치워 하고 저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신 임상록님. 자, 임신 테스트기를 배달앱으로 주문했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포장지가 드러나지 않게 종이로 저렇게 싸주시고 쪽지에 사탕까지 주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실 수가. CU 창원 중동중앙점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하신 박혜미님. 자, 하와이 사는 사반 가족입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샷 좀 잡아주세요. 지금 헤어스타일 예전보다 훨씬 낫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하신. 감사드립니다. 예, 크리스 박님, 의정부의 김종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71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8개월 만에 사과입니다. 자, 지난해 10월 사건 반장이 맨 처음 보도했던 이 가수 제시 일행의 그 팬 폭행 사건. 이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래퍼 겸 프로듀서 코알라. 지금 어떻게 표시를 안 했는? 자, 지금 제시가 막 팔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죠. 자, 저 코알라 그동안은 아무 말이 없다가 느닷없이 8개월 만에 사과를 했다는데. 자, 무슨 바람이 불어서일까요? 네, 프로듀서 겸 래퍼 코알라는 지난해 9월 가수 제시 팬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됐었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한 남성의 팬이라면서 제시에게 다가와서 사진 촬영을 요청을 하다가 제시 일행이었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시는 폭행을 말렸지만 이후 현장을 떠났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남성뿐 아니라 함께 있던 래퍼 코알라 이 폭행 사건에 연루된 모습이 포착되면서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래퍼 코알라가 사건 약 8개월 만인 어제 자필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코알라는 이제야 사과문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서 죄송하다. 모든 게 법적으로 다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에 내가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다. 이런 입장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의 여파로 가수 제시 씨는 사실상 국내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은데, 자, 이후 사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피해자 측에서 제시와 코알라를 비롯해서 4명을 고소를 했고 입건을 해서 경찰에 조사를 했고요. 수사 결과 제시는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났고 코알라는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접 폭행을 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잡지를 못해서요. 그냥 인터폴에 수배 요청만 하는 상태입니다. 그 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아마 출국을 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버스기사 폭행 후 도주입니다. 자, 대낮에 도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윗옷을 훌러덩 벗은 채 서 있는 저 남성. 자, 그리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그런 남성의 바지를 꽉 붙잡고 있는 버스기사. 자, 남성은 몸을 휙 돌리면서 주먹을 퍽. 아유, 기사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꽈당 넘어집니다. 버스기사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협을 하더니 이내 저렇게 터벅터벅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요? 네, 어제 오전 청주시 상당구의 한 교차로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교차로에서 무작정 끼어들기 등 난폭 운전을 하다가 버스 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버스가 신호에 걸려서 멈추자 50대 남성은 오토바이로 버스 앞을 가로막았고 이 버스에서 내린 60대 기사를 멱살을 잡아서요. 이 도로 인도로 끌고 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버스 기사가 50대 남성에게서 이 술 냄새를 맡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니까 남성은 도주하려 했다고 하는데요. 이내 버스 기사가 도주를 막기 위해서 남성의 옷을 붙잡았는데 남성은 이걸 뿌리치려고 하기 위해서 주먹과 발로 버스 기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머리 등에 폭행을 당한 버스 기사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버스 기사분이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저자가 도망갈까 봐 바지가랑이를 꽉 잡고 안 놔주시고 있었던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목격자들에 따르면은 이 버스 안에도 이미 승객들이 있었어요.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버스 기사를 때렸고 버스 운전 기사님께서 이제 경찰이 올 때까지 안 놔주려고 이제 이렇게 다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버스 기사가 이제 쓰러지니까 막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경찰이 도착을 했고 지금 이 가해 남성을 추적 중인데 알아보니까 이 사람 워낙에 그 동네에서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하. 인근 상인들과 마찰이 잦았고 여러모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직 잡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조만간 빨리 검거가 돼야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그들은 계획이 있었답니다. 자, 대선은 끝났어도 새 대통령은 선출됐어도 먹튀는 계속된다. 쭉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왁자지껄 떠들면서 맛있는 장어구이를 냠냠냠냠냠냠. 자, 식사를 끝내고 결국 겉옷을 챙겨 들더니 야, 이 오빠가 먹튀하는 거 잘 봐 하더니 옷 집어들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먼저 남성이 나갑니다. 자, 이어서 한 여성이 야, 빨리 나가자 지금이야 지금. 자, 때마침 들어오는 다른 손님들 틈에서 어머, 여기 장어 맛 진짜 죽인다 얘 하면서 카운터를 가볍게 노룩 패스 그렇게 저렇게 가게를 나와서 사라집니다. 신 변호사님, 네.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는데요. 네. 저 사람들이 먹은 밥값 19만 원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네, 저 장소가 수원에 있는 장어구이 집인데요. 장어구이 4인분을 먹고 소주 먹고 계란찜 먹고 19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 나가는 장면이 굉장히 남성분이 먼저 일어나면서 쓱 나가고 이제 한 명이 나가자 지금 나가자 지금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 의도해서 계산을 안 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이 계산을 안 한 거를 알고도 주인은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아무도 오지 않는 사실, 그 사실에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또 방송 나가고 나면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주변에서 너 아니냐고 알아본다. 영상 안 내리면 법적 대응하겠다. 언중위에 제소하겠다. 방심위에 찌르겠다. 전화하지 마 진짜. 안 내릴 거니까. 그러게요. 전화를 하시기에는 너무 그 속내가 다 드러나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여러 명이 다 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많은 분들 중에 한 분도 양심이 있는 분이 없으셨을까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요. 예. 1시간 정도 기다렸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저렇게 버젓이 찍혔는데 경찰에서 이 CCTV를 통해서 동선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미제 사건으로 종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잠깐만, 거거든요. 이게 미제 사건이라고요? 아, 참 저 영업하시는 분은 하루 정말 다 날리신 거예요. 저 정도 손해면. 야, 이거를 못 잡겠다고 미제 사건으로 분류를 했다. 아, 이거 모자이크만 걷어내면 10분 내로 지금 돈 들어올 텐데 말이죠.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효자 남편의 여행 계획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임신 7개월째인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다 돼서야 그토록 바라던 아기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최근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남편에게 서운한 일이 생겨서 고민이에요. 남편은 시부모님이랑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특히 모자 사이가 애틋할 만큼 가까운데요. 그래서 1년에 2~3번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요. 최근에도 남편이 한 달 뒤에 시부모님 그리고 시조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맞벌이라 힘들었는데 지금은 노산이라서 조심해야 할 게 더 많습니다.
아기 때문에 약 하나도 제대로 안 먹고 버틸 만큼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몸 때문에 힘들 것 같다. 한 달 뒤면 배도 더 부를 텐데 어른들 모시고 다니면 더 불편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바로 표정을 굳히고서는 우리 가족이 불편하냐. 1박 2일밖에 안 되는데 가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니까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임신 6개월 차부터는 컨디션 조절 때문에 친구들, 하다못해 친정 부모님까지 만나는 것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다면서 며칠째 저랑 말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인지 이제 헷갈릴 지경입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엔접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유진아, 너 말 좀 이상하게 한다. 어른들 모시고 다니면 더 불편할 것 같다고? 야, 아무리 우리 엄마가 배부른 며느리한테 요리시키고 잔심부름 시킬까 봐 그러는 거야? 아, 우리 엄마가 그럴 뿐도 아닐 뿐더러 설령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어? 야, 너 이 집에 시집 온 지 10년째야. 아직도 우리 집 분위기를 그렇게 몰라? 진짜 너 섭섭하다, 동그라미. 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진 변호사. 남편분 편을 너무 들어드리고 싶은데 한 번도 안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 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 들어드릴게요. 야, 오늘이 마지막 방송.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어머머머, 지열 씨,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지어내? 내가 언제 어머님이 심부름 시킬까 봐 안 가겠다고 했어? 노산이라서 조심하느라 그런 거라고 했잖아. 그래서 친정에도 안 가고 있구만. 그리고 막말로 암만 어머님이 케어를 해주신다고 해도 며느리인 내가 거기서 손 하나 까딱 안고 있을 수 있겠냐? 이거 남편이란 게 정말 X입니다. 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너무 귀여운 부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 정말. 진짜? 예, 예. 귀여워요? 예, 저는 귀여운 부부라고 생각해요. 예,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 방송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교수님. 네, 저는 여기에다가 아무도 안 붙는 줄 알고 제정신 이렇게 써놨거든요. 진짜. 아니, 이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여자분이 7개월이에요. 그런데다가 40대인데다가 10년 만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이 부인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마음도 몸도 조심하게 되고 주변에서도 다 초긴장 상태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두세 번을 시어머니, 시아버니뿐만 아니고 시할머니까지 다 챙겨서 가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임신 7개월인 부인이 나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했는데 삐져가지고 얘기를 안 걸고 있대요. 이걸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 자, 양 변호사님.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혹시 남편분이 뭐 별거 중이세요? 아니 7개월 정도가 되면 정말로 그 임신하기 전과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게 옆에서도 보여요. 정말 아이를 갖게 만든 게 죄스러울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 어떻게 더군다나 노산이신데 여행을 가자는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것부터가 저는 충격적인데요, 거의. 진짜.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저도 전혀 나쁜 며느리 아니고 사연자 남편이 정말 나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나서 아내에 대한 배려도 없이 또 아내와 상의도 없이 그렇게 여행을 진척시킨 게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자, 우리 신유진 네. 변호사님 마지막 방송을 기념하면서 이 남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네네. 남편분은 다 요즘에 임신하면요 브라이덜 샤워라는 거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풍선 불어놓고 막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 해주려고 다 펜션. 근교의 펜션입니다. 장거리 여행 아닙니다.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근교에 펜션 가가지고 고기 이렇게 쫙 구워가지고 이렇게 파티 쫙 해주려고 요즘 그거 다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거든요. 브라이덜 샤워 안 하는 집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편의 깊은 뜻을 몰라주고 여행 멀리 가지 않습니다. 1시간 내에 펜션입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지금 풍선 다 불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신 변호사님 재밌게 하시려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SYL님 신유진 퇴출. 자, 농담이고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까망이님 꼭 만삭 임산부 체험해보세요라고 하셨고요. 별에는 밤님도 남편 제정신 아니네요라고 하셨습니다. 호날두님은 효자도 아니고 부성에도 일도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에 돌진해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채무와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는데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짚어봅니다. 예, 지난 4월에 50대 남성이 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사건 소개해드렸죠.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묻혀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에서 좀 멀어져 있었던 사건이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내용부터 정리해보고 가죠. 네, 지난 2일 오후 2시쯤에 경찰에 고등학교 교사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학생이 등교도 하지 않고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경찰은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에 학생의 부모 그리고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형도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전남 진도군 진도항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가족의 휴대전화 신호가 확인이 됐고 해경은 가족 소유 차량이 바다로 빠지는 CCTV 영상을 확보를 해서 수색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진도항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서 이 바다에 빠진 차량과 시신 3구가 순차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숨진 이들은 40대 엄마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이었는데요. 다음 날 3일인 오후 9시 9분쯤에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 인근 거리에서 일가족을 차에 태우고 바다에 빠졌다가 홀로 도망친 40대 가장이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처자식을 바다에 빠뜨려서 살해하고 혼자 도망쳐 나온 저 40대 지모 씨.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장면 보고 가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채무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왜 그러셨어요?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이런 장면을 자주 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기자다 보니까 보통 저렇게 질문하는 기자들의 톤이나 이런 걸 보면 기자들의 심리 상태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일을 떠나서 같은 그냥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저지를 수 있느냐 이런 감정이 묻어나는 질문의 목소리였고요. 일단 영장 실질 나왔고 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그럴 것이 혐의도 무거운데다가 도주 우려가 있었어요. 이미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한 번 차례 도주를 했습니다. 이 차량이 바다에 빠진 게 지난 1일 새벽 1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자기 혼자 차는 바다에 빠져 식구들이 있는데 빠져나와서 무트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산으로 또 뭐 공중화장실로 이렇게 숨어 지내고 한 20시간이 넘게 숨어 있다가 2일 오후에 자기 형에게 전화를 해서 나 좀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형은 또 이 남성의 지인에게 차편을 부탁했고 지인 차량을 타고 진도에서 광주로 왔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양동시장 근처에서 긴급 체포가 되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이미 44시간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분노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 아버지라는 사람, 남편이라는 사람 혼자 일가족을 바다에 빠뜨려 놓고 혼자 빠져나와서 경찰이나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에서 탈출한 그 상황 자체도 기가 막혔는데요.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 왜 나왔어? 그러니까 숨이 막혀서였다는 겁니다. 교수님.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일단은 뭐 아이 엄마가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그걸로 뭐 생계가 어려움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너무 힘들어서 다 같이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이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한테는 영양제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먹였다고 하고요. 아내에게는 수면제와 조울증 약을 함께 먹였고 본인도 뭐 범행 직전에 수면제를 먹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었다고 했다가 또 안 먹었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혼자서 탈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락 전에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까 무섭고 숨이 막혀서 탈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부인도 물 아래로 가라앉고 있고 또 생태 같은 고등학교 아들 둘이 물 아래로 본인
이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아이들이 물에 가라앉고 있으면은 맨몸으로 뛰어드는 게 부정인데 거기서 본인이 숨이 막히고 무서워서 탈출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 부모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바다에 들어가서 숨을 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럼? 저런, 그러니까 변명이지만 저런 변명을 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히고요. 자, 신 변호사님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혼자 빠져나온 그 상황이 정말 즉흥적이었다면 도망가진 않겠죠. 자, 그리고 112나 119에 신고는 했겠죠. 그렇죠. 자, 그러지 않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 지금 뭐 수면제를 미리 준비한 건 비록 아내가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고 있던 약이지만 그걸 미리 준비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것을 실행해야겠다라는 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발적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계획적인 것인데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 대해서 살인죄가 적용이 돼서 수사가 착수가 됐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내에 대해서는 사실 이 아내는 두 아들과는 달리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정황이 좀 밝혀져서 자살 방조 혐의로 지금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더 추가적으로 뭐 휴대전화라든지 차량의 블랙박스를 포렌식해서 조사를 한 중인데요. 진짜 이 아들들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난데없이 고등학생입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아버지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들에게는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고 익사로 지금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지난 1일 우리 가족 여행 가자 하면서 펜션에서 투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1일 6월 1일 영양제에다 이거 먹으라 하면서 그 수면제를 먹였다는 건데 양 변호사님, 그 가족 여행 가자고 해서 이제 펜션으로 데려가서 그 고등학생 10대 아들들이 이렇게 우리 이제 펜션에 왔으니까 재밌게 놀다 가야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진짜? 게다가 그걸 뭐 적어도 일주일 정도 전부터는 계획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데 막상 펜션에 가면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또 돌이킬 수도 있을 거 당연히 당연하죠. 돌이켰어야 됐고 마지막 순간에 바다로 향하다가도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했겠죠. 근데 한 번도 그걸 멈추지 않았고 게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뭐 가족들은 사망에 이렇게 뻔한 상황에서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는데 일단 이 남성 같은 경우에 건설 현장 근로자로 일을 해서 광주 서구에서 함께 가족이 머물렀다는데 집 안에서 가족들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이었고요. 이 남성이 일주일 정도 전부터 이 관련 범행 정보도 검색을 했다고 하고 아들들에게는 가족여행 갈 테니까 이 체험학습으로 빠질 수 있는지 학교에 알아보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고 그랬다가 미리 준비한 영양제, 수면제를 타서 먹였고 또 이 남성 범행 계기에 대해서는 1억 6천만 원가량 빚도 있고 생활고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 아들들이 몇 년만 있으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잖아요. 고등학교 아이들이면. 그래서 이걸 좀 다 믿기가 어려워서 경찰에서는 혹시 보험 같은 거 가입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남성을 진도에서 광주로 옮겨준 지인이라는 사람은 뭔가 수상쩍긴 한데 범죄인지는 몰랐다라고 하고 있어서 일단은 구속은 안 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차량 인양하는 그 장면 좀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자, 지금 생활고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교수님, 저 차 말이죠. 대형 세단입니다. 예? 최소한 생활고 때문에 처자식을 살해할 정도였으면 최소한 저런 차라도 팔고 나서 뭘 그 정도의 노력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본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면 본인의 책임이지 아이들이 무슨 책임이에요? 그러면 본인만 파산하면 되잖아요. 도저히 뭐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뭐 조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가부장적 사고들이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가족을 살해한 후에 본인이 뭐 이렇게 뭐 자기는 자기 극단적인 시도의 미수에 그치는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왜곡된 통제력, 가족이 본인의 소유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고가 이제는 정말 고쳐줘야 될 것 같고요. 가족을 본인의 고통을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 폭력성과 이기심도 극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명백하게 살인자라는 것을 우리 국민이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일상을 기록하는 걸 넘어 각종 홍보 수단으로도 사용되면서 때로는 메신저 역할을도 하는 SNS,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의 계정이 무차별 차단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수만 해도 2,000명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그 이유도 황당한데 정작 인스타그램 측에서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이번 사건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됐다는 제보가 저희한테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이 피해자들 수가 정확히 집계된 건 아닙니다만 수천 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갑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된 피해자 모임 있는 오픈 채팅방에 지금 한 2,000명이 넘게 있다라고 하고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에도 몇백 명씩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스타그램이 한국인들이 가장 긴 시간 동안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쓰는 게 자기 일상 기록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심지어 메신저로도 쓰고 또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가게 홍보에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인스타그램에서 뭘 올리진 않지만 요즘 뭐가 유행이더라. 뭐가 어디가 핫하더라. 요즘 젊은 친구들 뭐하고 놀더라. 이런 거 보려고도 보거든요. 그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이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브라질, 인도같이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지금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도 저도 정지당했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내 인스타그램에 내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동 성착취범. 자, 제보자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스타 딱 들어가자마자 일시정지에서 딱 떴는데 이유는 아동 성적 학대, 착취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다 나와 있고 저는 고양이 사진 올리고 이랬는데 아동 성착취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이가 없었죠. 회원님의 계정 또는 계정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아동 대상 성적 학대 및 나치 이미지에 관한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라는 원인으로 정지를 했더라고요. 네, 제가 주로 올렸던 거는 자동차 사진이나 일상적으로 어디 갔다 왔던 관한 사진 올렸었고요. 네, 주로 그냥 정말 평범한 일상 사진과 여행 사진, 새해 셀카, 그리고 또 제가 유학 가 있는 동안 있었던 모든 영상과 이런 사진 자료나 이런 게 다 없어졌고 친구들 아니면 연락처 이런 것도 다 사라진 상태고. 신 변호사님 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사용자이고 지금 저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가 있는데 무엇보다 계정이 영구 삭제됐다라고 하면서 알려준 내용이 아동 성착취물 이런 게시물을 올렸다. 이런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에 당신의 아이들 영구 삭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이 지금 이용자들은 자신은 평소 고양이나 자동차 사진을 올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은 심지어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다이렉트 메시지 정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40대 이용자는 난 셀카 용도로 이거를 올렸는데 정지했다. 내가 그렇게 동안으로 보인 것인가. 이 정도로 지금 아무런 전혀 상관없는데 이 이유가 아동 성착취범으로 계정을 영구 삭제, 퇴출 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재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고 재고 요청을 했는데도 여전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만 오면서 계정이 영구 삭제됐다. 이렇게만 답변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인들 계정만 차단된 게 이렇게 스탑이 된 게 아니에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었다는데
그것도 정지가 됐답니다. 이 학생회장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차단되었다고요. 원인은 이제 계정 무결성에 관한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라고 넣었습니다. 그 해당 과에 소속돼 있는 저희 학생회 이제 집행위원장이 본인 개인 계정까지 지금 총 3개가 제 주변에서 좀 정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자체가 워낙 많은 특히 20, 30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독점 상태다 보니까 같은 말로 뭐 배째라고 그렇게 해도 저희로서는 뭐 딱히 할 수 없는 게 좀 무기력감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니까 학생회 측에서도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뭐 학교 소식과 공지사항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오후에 인스타그램에 접속을 했더니 일시 해당 계정이 일시 차단됐다 이런 안내가 뜬 겁니다. 그 이유도 규정 위반이라고 했는데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학생회 측은 일단 임시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는 총 3명이 정지를 당했는데 그중에는 아동학대 내용이 문제됐다는 안내를 받은 학생도 있었지만 평소 그런 게시글은 올린 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단체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속출해서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피해자들은 문제가 된 계정에 대해서 사람이 판단했으면 이럴 수가 없다. 아마도 AI가 고장나서 잘못 검열한 게 아니겠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초 메타에서 사실 확인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사회적 위험을 평가하는 것도 최대 90% 이상 자동화, 그러니까 AI에게 맡길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인스타그램이 뭐야? 막 이렇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교수님 그 앨범 있잖아요, 앨범. 네. 앨범이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사실 국내에서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사실 10년 동안 아이랑 찍은 사진이 다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예상도 못했다가 사실은 아직도 다 복구 안 됐거든요.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언제 복구되지?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훨씬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다가 요즘 사람들은 더 사진으로 더 홍보하고 소통하고 추억을 모아두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2년 전에 지금 사망한 너무 친한 형과 주고받은 생전의 대화가 모두 사라져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분도 있고요. 해외 유학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인연이 끊어졌다. 10년이 날아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아이의 성장 과정을 신생아 때부터 올렸었다. 백업도 안 해놨다. 이렇게 속상하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생계에 지장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또 자영업자들이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영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객이랑 DM으로 소통을 해왔고 돈까지 이미 받으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계정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사기꾼으로 할까 봐 걱정된다. 또 인스타를 통해서만 예약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새로운 노래가 나와서 인스타로 홍보하려고 그랬는데 막막하다는 신인 가수도 있었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이렇게 늘고 있지만 그 인스타 측 상담원과의 채팅은 쉽지 않고 또 전화 연결은 더더욱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전화 연결에 성공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실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제 계정이 정지된 거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 연락처도 없고요. 네, 전화번호는 따로 제 쪽에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계정이 삭제된 거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그럼?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근데 회원님 계정에서는 정책 위반 이슈가 지금 시스템에서 확인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모르죠. 그걸 본인들이 모르면 누가 알아 이걸? 아니 저럴 거면 도대체 한국의 대행사를 왜 만들어놨고 뭘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뭘 알고 있다는 걸까요? 들으신 것처럼 어렵사리 연락이 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본사 측에 지금 항의 메일을 전달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삭제된 영상 같은 거 복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모릅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왜 삭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 피해를 호소하시는 입장에서는 더 미치는 거죠. 이게 위반된 게 없다는데. 그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일단 그 기술팀에 이관을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봐라고 운 좋으면 10건 중에 한 3, 4건은 복구가 되는데 언제 될지 모르고 시간이 오래 흐르고 나면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우, 제가 전달드리면서도 답답하네요. 예. 아, 이거를 진짜 백업을 안 해놓으면 그냥 사진이며 영상이며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네 분도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그램 되게 잘 뭐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답답한 피해자들 중 일부가 메타 한국지사, 그러니까 옛 페이스북이죠. 메타 코리아 측에 찾아갔대요. 네, 맞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니까 상담원이랑 전화 통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면 해결된다라는 안내를 받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는데 오히려 실제로 찾아가 보니까 만날 수가 없다. 우리는 안내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안내한 사항이 아니다 이러면서 서로 오히려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입니다. 완전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뭔가 책임 있게 대응하는 방식은 전혀 없고요. 나는 모른다.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른다. 원인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응대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도 모른다고 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 진짜. 자, 이거 뭐 좀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면 뭐 좀 대책 좀 뭐 알려주세요.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시어머니가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거실에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요. 시아버지는 과일 한 조각을 집어서 슬며시 며느리 입에 건넵니다. 겉보기엔 다정한 가족의 한 장면이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사연 제보 좀 잘 좀 봐주십시오. 아, 정말 제가 이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양 변호사님. 결혼을 하자마자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이 됐다고요. 아, 이거 정말 이걸 엽기적으로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연자분은 20대 초반에 좀 일찍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답니다. 그래서 남편 출근하고 나면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랬대요. 이제 시부모님 이제 두 분만 계시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시아버지가 옆에 은근슬쩍 다가와서는 몸을 쓰다듬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아, 저는 여기서부터 상상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상황인데 그게 뭐 한두 번도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남편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다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또 다른 가족들 없는 틈을 따서 와서는 아이고 모래가 묻었네 하면서 엉덩이를 쓰다듬는 그런 일도 있었고. 시아버지가. 예. 아이, 참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좀 민망한데 아무튼 뭐 대놓고 차라리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을 하면 성추행인데 대놓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가족들 없을 때 예뻐해주는 척 몰래 그런 짓을 계속 하니까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다행히 일단 급하게 좀 이사를 했고 그때부터 진짜 그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제보자는 시아버지와의 일을 애써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았는데요. 하지만 이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게 또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 동서가 고민이 있다고 그러면서 먼저 혹시 형님 저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쉬고 있으면 아버님이 와가지고 얼굴 쓰다듬고 어깨 주물르고 이랬다. 그래갖고 저 엄청 깜짝 놀라고 저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어가지고 동서는 오히려 저보다 더 심하게 당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저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며느리 둘한테 똑같은 짓을 했던 거군요. 네, 몇 년 뒤에 이 동서에게서 제보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동서가 하는 얘기가 아, 형님 제가 고민이 있다. 시아버지가 자꾸 저를 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제보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동서가 겪은 일이 자신보다 더 크고 심각했다고 하고요. 도련님이 운전을 하고 동서랑 시아버지가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서슴없이 성추행을 하고 이후 농사일을 도와달라는 핑계를 대면서 동서를 따로 불러내서 그때도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서는 참지 않고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놔서 도련님은 즉시 아버지를 찾아가 따지면서 시댁이 한바탕 뒤집어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제보자분도 남편한테 얘기해야죠. 네.
근데 이 남편한테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서 얘기를 듣고 도련님 얘기를 듣고 아, 내가 당한 것도 성추행이 맞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나는 왜 남편한테 얘기 못 했지? 라는 후회가 밀려들면서 아, 내가 남편한테 어느 날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보자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눈물도 한 방울 나지 않았고요. 며느리니까 장례식장에 가야 하지만 가기도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아버지를 잃은 남편한테 뭐 이 얘기를 이제 와서 여기서 장례식장에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털어놓을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도련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이왕 됐으니까 우리 다른 가족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끼리 비밀로 알고 있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결국 제보자는 시아버지와의 일을 혼자 가슴에 묻어두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부부도 나이를 먹었는데 자, 그런데 남편이 점점 그 시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 네, 나이가 먹으면서 시아버지의 그 외모를 점점 닮아가고 있는데 뭐 웃는 모습, 옆모습, 걷는 걸음걸이 이런 것도 다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외모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은 이 남편이 스킨십을 아내가 좀 거절한다 하면은 바로 삐지거나 즉시 자신의 기분 나쁜 거를 좀 표현을 하는데 어떤 날은 제보자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도 스킨십을 거절하자 완전 삐지거나 화를 냈던 거예요. 처음에는 말 안 하고 이렇게 삐져가지고 틱틱거리면서 뭐 제보자에게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면서 말을 안 하더니 나중에 이제는 아예 스킨십을 거절하면은 아예 그냥 밤 12시에도 집을 나가서 외박을 하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어딜 간 거예요? 한 지인이 알려준 게 있는데요. 형부가 가게 여자 직원이랑 뭔가 이상하더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귀띔을 해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편이 좀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 직원이랑 손장난을 치는 척하면서 뭐 좀 손을 맞잡기도 하고 귓속말을 하면서 좀 연인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누가 봐도 연인 같은 모습이었고 제보자는 남편 차량 블랙박스도 이 김에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음성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이 문제 여직원과 근무 시간에도 차를 타고 나가면서 매일같이 밥도 먹고 카페를 다니면서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 이혼해야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제보자분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리면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황당한 변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저 오빠 동생처럼 그 직원하고 밥 먹는데 친한 뭐 사회생활하면서 밥도 못 먹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도저히 이걸 참을 수가 없어 결국에는 가슴에 품어뒀던 그 시아버지 얘기까지 꺼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 거짓말이다. 믿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이런 죄를 끄집어내느냐. 지금 이 벌어지는 게 다 당신이 나한테 소홀해서 그런 거지. 내가 그래서 여직원하고 밥도 먹었다.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좀 도움을 받을 그럴 필요도 있는데 맞벌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권을 전부 다 남편이 다 쥐고 있어서 남편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월급 얼마 받는지도 잘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 마련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남편 얼굴에서 그 시아버지 얼굴이 겹쳐 보여요. 이 결혼 참고 살아야 합니까? 자, 일단 신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건 도저히 참고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가 아픈데 아픈 아내를 보면서도 스킨십을 요구하고 뭐 이렇게 부부관계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한테는 먼저 간호와 간병, 걱정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 거조차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이게 착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이런 모든 행동과 그리고 지금 남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네가 어떻게 나랑 이혼을 해? 라고 지금 아내를 거의 무시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혼 청구를 하면은 이건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재산을 전부 다 조회해 볼 수도 있고 하니까 당당하게 용기를 내셔서 저는 이혼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양 변호사님은요? 네, 같은 의견이고요. 일단 그 블랙박스 녹음 다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거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심지어 시아버지와의 관계 물론 돌아가셨다고는 하지만 남편의 동생 그리고 시동생을 통해서 사실 확인도 다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양쪽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 받았고 부정행위도 있었던 겁니다.
위자료 청구 당연히 가능하고 지금 신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바와 같이 지금은 모르시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남편 먹이의 재산 같은 거 다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내보시는 게 이게 참고 사시기에는 점점 나이 들면서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참고 살아요? 자, 이 교수님, 뭐 이 남편의 어떤 외도를 의심하는 부분은 일단 차치하고 남편 얼굴에 시아버지 얼굴이 오버랩 된다는 이거 네. 이것도 일종의 트라우마 아니에요? 트라우마죠.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아내가 그 오랜 시간 성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혼자 겪으셨고 그거를 동서처럼 얘기하지 못해서 혼자서 꾹꾹 참아내셨죠. 그리고 이제 시아버님으로부터의 성추행은 그 충격이 몇 배 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픔을 혼자서 겪어내신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두 변호사님과 의견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좀 아픔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좀 승리치유도 저는 좀 이제라도 그 치유를 권하고 싶은데 조금 냉정하게 분리해서 보실 생각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남편이 외모가 같아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DNA의 문제죠. 그리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킨십도 뭐 아프다 그랬는데 계속 스킨십을 하자 그래서 외도를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정말 잘못된 거고 좀 차치하지만 그게 아닌 아내를 그냥 이렇게 스킨십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이거를 혼자서 너무 그 아픔을 오랜 시간 꾹꾹 참다 보니까 이게 쌓여 있다가 아무 데서나 또 풀어지지 않고 남편한테 투사가 돼서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보고 심리치유도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살겠다라고 결론이 나시면 어쩔 수가 없겠죠. 예. 네, 가족 댓글도 보겠습니다. 학나님, 이혼이 답이다라고 하셨고요. 먼지님도 여러 말 할 것 없이 그만합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평화로운 가정집 아닌데요. 아이가 문 밖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이 언니가 같이 밖을 본 순간 유리문을 뚫고 들어온 차량이 이렇게 아이를 향해서 달려오는데요. 잠깐만. 그때 잽싸게 달려간 언니가 동생을 번쩍 안아서 이렇게 방으로 도망칩니다. 한 끗 차이로 겨우 충돌을 피한 차는 벽에 쾅 하고 부딪히고 마는데요. 왜 저게 집으로 들어와? 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차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위험한 상황에서도 망설임 없이 동생을 구한 언니가 정말 멋집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여기는 17층짜리 고층 건물 앞입니다. 지금 매섭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강풍 때문에 놀이기구가 아무도 없는 데 혼자 빙글빙글 돌고 있고 길가에 나무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자, 이때 한 여성이 건물 앞을 지나가는 순간 외물체들이 와르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주차됐던 차들이 완전히 찌그러졌고요. 현장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가스 폭발? 아니요, 이날 불어온 강풍 때문에 17층 건물 꼭대기층에 벽돌과 난간들이 떨어진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저 건물 지어진 지 6년밖에 안 된 사실상 새 건물이라는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지만 이참에 제대로 안전점검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자, 이곳은 고교 육상 리그 대회 여자 100m 허들 결승전입니다. 출발 시간에 맞춰 신선수들이 달리기 시작했고요. 모두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특히 4번 보세요, 4번 레인 선수가 점점 앞서기 시작합니다. 넘고 앞서갑니다. 자, 마지막 허들을 갑니다. 넘는 순간 마지막 허들. 하나 마지막 허들. 자, 넘습니다. 뭘 허들에 걸려서 넘어지고 마옵니다. 그런데 그대로 대굴대굴 앞구르기 하더니 대굴대굴 굴러서 결승선을 넘어갔습니다. 와, 1등이에요? 예, 1등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이 선수는 예전에 육상 선수 하기 전에 체조 선수였답니다. 넘어진 순간 다른 선수들을 볼 수 없어서 무작정 굴렀다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쭉쭉쭉쭉 갑니다. 자, 4번 레인 달립니다. 네. 마지막 허들 앞두고 넘었는데 무릎에 딱 걸렸어. 넘어집니다. 아직입니다. 넘어집니다. 네. 편집이 왜 이래 이거? 걸렸습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대굴대굴 굴릅니다. 자, 1등. 우승했습니다. 우승. 예, 정말 자랑스럽다. 네, 예. 행복합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아직도 안 됐대? 3시간 걸린대. 금방 돼요. 이렇게 작아도 휙 돼요. 1시간에 끝내는 초고온 히팅 건조 분쇄.
기다리길 잘했다. 쿠쿠 에코웨일 음식물 처리기. 짜잔. 주가야 올라라 뚝딱. 연금아 불어나라 뚝딱. 내 자산 해외 진출도 뚝딱. 투자를 뚝딱. 깨비증권 KB증권. 요리가 왜 이러지? 간장을 바꾸세요. 간장? 간장을 바꿔야 요리 살아나. 햇살 담음으로 바꿔야 살아나. 먹어보면 평생 햇살 담은. 우리는 이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더 파크사이드 서울.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현충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